국내 유일한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6월의 아시아팟입니다. 많이 더우시죠?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여름휴가 계획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여름휴가에 해외여행, 특히 동남아시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저희 아시아팟 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 편을 꼭 한번 듣고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약간 민망한 깨알 홍보였습니다.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인공기와 성조기를 배경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나누는 장면은 정말 역사적인 장면으로 저는 감동적이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종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노력 등이 언급된 점인데요. 불과 9달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는 아시아의 화약고였습니다. 저도 이런 변화가 참 낯선데 정말 한반도에서 평화가 올까요? 영화 치킨런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아? 철조망은 농장 주위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 머릿속에 있어. 날 때부터 전쟁 중인 나라에서 살아온 우리들이 전쟁과 분단의 철조망을 걷어치우고 평화를 상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6월의 아시아팟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아시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시아팟이 주목한 아시아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영종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국제관계학과 교수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롤러코스터 같은 한 달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종입니다. 인사드릴 시간이 없었는데요. 네, 죄송해요. 네, 아닙니다. 너무 롤러코스터처럼 제가 맞습니다. 막 달려갔죠. 네, 저도 제 말씀처럼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들을 같이 보내고 있는데요. 저도 일단 그런 싱가포르에서 열린 회담 자체는 뭐 앞으로 좀 진행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그 회담이 성사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역사적 진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궁금했던 게 왜 싱가포르였을까? 그리고 한간에 들려오는 소리는 김정은이 싱가포르를 약간 독재국가이면서도 발전한 국가로서 북한의 미래상으로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네. 밤에 식물원도 구경하시고 막 이렇게 네, 돌아다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예, 저는 뭐 일단 싱가포르이 뭐 그 중요한 역할을 장소를 제공하는 거 굉장히 역할을 충실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싱가포르이 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놀랄만한 일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물론 이제 최선의 상태로 보고 역사적 의미를 담는다면은 뭐 판문점이라든가 뭐 앞으로 전개될 평양 또는 뭐 워싱턴 이렇게 담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러한 것들이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싱가포르이 된 것은 그간에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 뭐 싱가포르, 이번이 싱가포르였지만 말레이시아도 이제 북미 간 그 실무자 회담들을 관계 개선 시기에 그런 것들을 주최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남북한 그 관계 개선을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메신저 역할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실 싱가포르이 우리에겐 뭐 생소할 수도 있지만 그 동남아시아 지역기구죠. 이제 아세안의 의장국을 올해 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과 일반적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관계를 바라볼 때는 뭐 중국이 굉장히 대표적인 우방 국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관계를 봤을 때는 동남아시아가 북한에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들입니다. 국가군이죠. 특히 이제 경제적 의미에서도 가장 그 중국 다음으로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고 또 역사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이제 남북한과 동시에 수교를 하고 있고 북한과도 이제 우호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있어서 이제 남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과 동남아시아 관계가 물론 이제 이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까지 이제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북한과의 관계를 최저 수준으로 하거나 자제할 것을 요청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그러한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남북한 문제 그리고 이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많고요. 또 한반도 문제가 그들과 별개가 아니라는 인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정치적, 국제정치적 힘이라든가 경제력이 아니라
갈등 소지를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회합이라 그러죠. 그 네. 회합력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아세안 국가가 중심이 돼서 발족을 하고 운영 중인 아세안 안보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ARF라고요. 근데 ARF는 이제 아세안의 의장국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북한이 가입해서 남북한 동시 북한에 가입해 있는 그런 보기 드문 기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 뭐 이제 북미 간 문제, 그 남북미 그리고 이제 중국까지 포함하는 당사국 간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보다 좀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 기반에 추진되려면은 지역 차원에서의 제도, 네. 지역 체제 차원에서의 다자적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어느 한국과 중국이나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데 서로가 같이 만족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이 공백 상태에서 그런 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그러한 모임을 주선할 수 있는 것은 아세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싱가포르라는 것을 하나 이제 장소적으로만 봤지만 네. 앞으로 좀 더 그런 의미를 좀 적극적인 역할을 우리가 요청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남북 문제를 얘기하면 중국, 남북 그리고 일본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것만 생각을 보통 하는데 이제 사고를 가로로 해야 네.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 맞다. 네네. 우리가 위아래로만 생각할 그렇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특히 흔히 한반도 4강 이렇게 됐을 때는 네. 어느 한국이 주도할 경우 어느 한 개 국가가 주도할 경우에는 네. 나머지 국가들이 거기에 순순히 동의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 예, 서로 이제 경쟁 관계다 보니까. 맞아요. 그럴 때 이제 모두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동남아 아세안 그러면 이제 이들 국가들이 위협으로 보지 않고요. 네. 뭐 아세안 국가들이 무슨 패권을 추구한다든가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역설적으로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네요. 약간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킨런에 나온 말처럼 네. 이 장벽을 좀 깨가지고 저희가 자꾸 상상력을 확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오늘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나올 텐데요. 그 전에 잠깐 짧게 필리핀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6월 초에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방한했었습니다. 물론 정상회담 때문에 오셨는데 저는 키스 사건만 기억이 남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방한 중에 가진 필리핀 교민 행사에서 자국의 한 여성에게 키스를 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문제는 국내외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의 태도인데요. 하지만 그간의 그의 언행을 보면 놀랄 일도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즉결 처형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필리핀 정부는 4,075명을 처형했다고 밝혔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은 자경단 활동까지 포함하면 13,000여 명이 처형당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은 정권을 비판하는 인권 옹호자들을 죽여버리겠다, 목을 베어버리겠다 라며 위협을 하기도 했고요. 아시아팟 9회에서도 다뤘던 필리핀 선주민에 대한 탄압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래서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 등은 25개 시민단체들의 공동연명으로 두테르테 대통령 방안에 맞춰서 필리핀 정부의 초법적인 살인과 시민사회 탄압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의 투자와 공적 개발 원조, 즉 ODA죠. 이런 심각한 인권 후퇴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요.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확고하게 우리나라 스스로가 천명을 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당시에 좀 주목받았던 게 필리핀 경찰에 대한 지원이었어요. 근데 필리핀 경찰이 여전히 부패랑 인권 탄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충분한 검토 없이 필리핀 경찰 수사 역량 강화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나 선주민들의 권리를 뺏고 절차적 타당성 없이 진행되고 있는 필리핀 한라옥강 다목적 사업 등은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가 두테르테 대통령의 태도를 바꿀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희 스스로 세운 그 민주주의하고 인권 원칙을 지키는 것은 저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두테르테 방안? 예, 그리고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이 방한한 거는 사실 이제 작년 11월에 네.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필리핀 아세안 의장국을 하고 이제 아세안 좀 전에 얘기를 했는데
아세안뿐만 아니라 아세안 회의, 아세안 플러스 3 그래서 한중일이 참석하는 회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거기서 더 확대돼서 이제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이제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필리핀에서 주최함에 따라서 이제 한국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참석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 그 필리핀에 참석을 하면서 그 순방길에 그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렇게 필리핀을 같이 돌면서 신남방 정책이라는 것을 네.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아마 그 당시에 그런 답방의 형태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조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뭐 긍정적으로 그간의 이제 외교 영역에서 좀 사각지대에 있었던 동남아 국가에 네. 집중하는 거 좋게 보지만 지금 네. 말씀하셨듯이 신남방 정책에서 제기했던 사람 그리고 평화 네. 그리고 공생이라고 하는 가치를 내걸었는데 네. 그런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실제로 그 상대가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굉장히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굉장히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 들고요. 그 점에서 좀 염려스러운 건 지금 말씀하셨던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원조의 차원에서 경찰 네. 청에 대한 네. 그 장비 지원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이제 한국이 필리핀에 대해서는 이제 그 퇴역 군함 그리고 퇴역 전투기 네.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군사 원조를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테르테가 방한하는 과정에서 주요 일정 중에 하나가 이제 국방부를 방문해서 네. 국방부 일대가 이제 방산 네. 전시회를 방불케 할게끔 네. 그 무기들을 이제 전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점이 사실은 그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네. 한국이 필리핀과의 관계를 모색하는 속에서 그 우선 대상이 협력 분야가 무기, 군사 원조 및 방산 산업 수출의 대상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면은 처음에 내걸었던 그 평화에 대한 그런 네. 개념이 전혀 아닌 거죠. 전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거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 속에서 지금 동남아시아 또는 아세안 뭐 네. 신남방 정책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큰 가치에 있어서 실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한 생각이 네. 문제가 네. 우려스럽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그리고 한국 정부가 좀 이주민 우리나라에 와 있는 필리핀 이주민들에 대한 정책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네. 여튼 전반적으로 저희가 무기를 단순히 팔거나 무슨 네. 경제 좀 잘 사는 나라로서 뭔가 이렇게 뭐 그 예. 나라의 자국의 뭐 이런 상황에 대한 고려 전혀 없이 뭐 그렇죠. 시해하듯이 네.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마약 네. 문제 네. 소탕도 있지만 또 이제 필리핀 남부에 네.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제 네, 반군 네.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맞아요. 이제 작전을 개시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어린이와 이제 네. 그 민간인 희생이 다수 포함됐을 거라고 지금 그것이 유력하게 네. 예측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공습, 네. 근데 공습에 사용된 그 전투기가 이제 한국에서 구입한 네. FA-50 전투기로 이제 알려졌고요. 그것을 이제 작전 수행하는 과정을 일일이 생중계를 해서 두테르테 자신은 이제 국내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데 사용했지만 네. 그 과정에서 그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없지 않았을 것이고요. 네. 거기에 또 한국의 무기가 일조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의 관계라든가 원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군사적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성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모든 뭐를 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청취자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아시아팟은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와 분쟁 이슈를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녹음을 하다 보니 시급하고 심각한 이슈를 다룰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중동을 포함해 아시아 지역의 오래 묵은 분쟁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아시아팟은 오랫동안 국제 분쟁 문제를 전문으로 취재하고 계신 이유경 국제분쟁 저널리스트를 모시고 아시아 분쟁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유경 기자님은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일하시다가 2003년부터 국제분쟁 전문기자로 활동을 시작하셨는데요. 무려 15년 동안이나 위험한 분쟁 지역들을 취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유경 기자님.
아시아파 청취자들께 인사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저는 프리랜서 기자 이유경이고요. 국제 분쟁과 인권 문제를 키워드로 하는 이슈를 집중적으로 취재하는 기자입니다. 그리고 가난하지만 굉장히 자유롭게 제가 취재하고자 하는 분야를 취재하고 있고 또 여전히 성장 중에 있는 기자이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기자님. 네. 그리고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사진으로는 보실 수도 있겠네요. 기자님 지금 옷이나 머리, 화장 너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약간 집시 같은 스타일이신데요. 국제 분쟁 전문 기자라는 타이틀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낯설거든요. 어떻게 국제 분쟁 전문 기자가 되셨어요? 사실 이 타이틀 자체는 제가 이제 취재하는 분야에 맞게 제가 기고했던 언론사에서 붙여준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선 낯설 수밖에 없는 게 우선 한국 기자들이 성장하는 기자로서 이제 경력을 쌓아가는 과정 자체가 부서를 이제 이동해 가면서 취재를 하죠. 그래서 특정 분야를 오래 깊이 파는 기자보다는 계속 여러 부서를 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자가 양성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렇게 굉장히 노력하셔서 전문 기자들이 있으시지만 근데 국제 이슈 자체는 더더군다나 한국 언론이 관심을 갖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 자체가 생소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언론인이 이제 된 경우에요. 제가 이제 소개도 프리랜서 기자 그리고 자유롭다는 부분을 강조해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뭐 여행도 좋아하고 세상 일에 관심도 많고 이런 이제 그런 성향들이 있고 또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동물이에요. 제가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것도 그런 거 이제 연장선인데 그리고 이제 관심 영역으로서 이제 국제 분쟁 특히 이게 광범위하게 보면 국제 정치 이슈예요. 사회 그렇죠. 이슈, 인권 이슈 이런 거죠.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루고 싶었어요. 그런 걸 좀 그런 분야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런 관심을 그럼 어떤 형태로 발현할 것인가는 또 다른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다른 직업군으로도 이런 분야를 다룰 수는 있어요. 뭐 국제 어떤 단체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기자라는 직업을 꿈꿔 왔었고, 근데 성인이 되기 전에 제가 생각한 기자는 굉장히 정의롭고 씩씩하고 좀 막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대학 들어가서 막상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제 철이 들고 세상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는 90년대 초반인데 그 당시 한국 언론 상황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척박했습니다. 그래서 대한 언론도 굉장히 거의 부재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기자상을 발현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공간이나 기회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가 어떤 대한 언론 활동으로서 그 민원연이라는 시민단체를 선택을 했고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국제 이슈 여전히 미련은 좀 남아 있었는데요. 국제 이슈만 집중 취재하는 기자가 있다는 거를 이제 제가 그러니까 민원연 활동하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저 사람도 저렇게 하면 나는 왜 못하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 그 1월 14일 날 제가 한국을 떠나면서 이제 좀 목적의식을 갖고 세상을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님이 2007년에 내신 아시아의 낯선 희망들이란 책에서 제가 그 의미 있게 봤던 문구가 떠오르는데요. 한 나라에서 30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떠나셨다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40년째 살고 있는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어느 나라로 가셨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2003년 1월 14일 날 제가 중국으로 이제 배를 타고 나갔어요. 배를 타고 가셨어요? 네네, 배 타고 나갔고요. 나가면서 만세를 불렀었죠. 그러니까 가족들은 되게 이제 저기 하셨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기 위해서
그때 나가면서 굉장히 이제 좀 흥분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중국에서부터 이제 아시아, 동남아 쪽으로 육로 여행을 우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취재 모드를 잡은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갖고 호주로 가서 1년을 지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호주에서의 1년과 그다음에 이제 그 서두에 여행했던 그 배낭여행 아시아를 돌면서 요 1년 여의 시간 동안 제가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많이 배우는 워밍업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될지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호주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좀 다양한 세상에 제가 이제 노출된 계기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2004년 4월에 다시 태국으로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취재하고 언론에 글을 쓰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 소개해 주셨을 때 제가 이제 2003년부터 정확하게 기자로서 취재한 건 아니고요. 1년 진짜 마이너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4년 플러스 알파 요 정도 지금 이제 이렇게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네. 그 기자님 말씀을 들으니까 기자님 이야기 자체가 또 하나의 굉장한 대단한 그 스토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 근데 보니까 그 기자님이 쓰신 주로 분쟁 지역이라든가 그 탐사 보도를 하시는 그런 지역이 이제 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많던데요. 사실은 그럼 이제 아시아 분쟁에 주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에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그 한 14년여 동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리적으로 아시아만 취재하겠다라고 제안을 둔 적은 이제 한 번도 없고 사실 지금도 저 개인적으로는 아시아만 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바램으로는 이제 미래에는 아프리카 그 대륙과 그다음에 이제 남미에서도 요즘에 이제 이슈가 다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지역 부분은 이제 제 인생의 숙제로 남겨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부분으로 집중하게 된 이제 어떤 계기를 그러니까 동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2004년에 그 호주에서 1년 지내고 태국으로 나왔을 때 사실은 원래 남미를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제가 호주에 1년 살면서 많은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기 이제 좌파 단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사회주의자 동맹이라는 그 소셜리스트 얼라이언스라는 데서 활동하면서 제가 많은 그 아시아권 분쟁 이슈에 많이 노출이 됐어요. 왜냐하면 호주에 그 아시아권에서 온 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지리적으로 이제 좀 근접하다 그렇죠. 인접하다 보니까 그 이슈가 많이 이제 우리 단체 활동에 그 이제 의제가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이렇게 따져 보니까 아시아가 뭐 지구상으로 봐도 굉장히 인구로나 대륙 그 면적면으로는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마침 그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이 있었죠. 그게 상당히 이제 글로벌 어떤 국제 분쟁 정세에서 큰 이슈였고 그게 또 주는 이제 영향력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슈 자체가 이쪽 동네에서 굉장히 이 분쟁 이슈와 이런 문제가 많이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아시아가 모든 형태의 분쟁을 다 그러니까 모든 컬러가 다 있는 거예요. 뭐 인종 분쟁, 정치 분쟁, 뭐 종교 분쟁,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지역에 제가 이제 행선지를 바꿔서 남미에서 아시아를 바꾸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2004년에 이제 태국으로 나와서 그때부터 태국부터 해서 계속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취재를 하게 됐지요. 그 말씀 중에 분쟁 대륙이란 말씀을 들으니까 좀 진짜 생각해보니 아시아에는 온갖 분쟁이 다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뒤로는 또 취재를 하시면서 정치적인 얘기나 이런 것들을 하셨는지 취재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서쪽으로 계속 이동을 했는데 태국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동하고 이제 제 첫 그러니까 취재로서 첫 취재한 그 현장은 태국 미얀마 그러니까 그때는 버마 여전히 버마라고 불렀는데요. 버마 태국 국경 그리고 이제 정글 그 지역이 제 첫 현장이에요. 그래서 진짜 힘드셨겠는데요, 정글을. 그 경험이 아주 약이 됐어요. 취재하는데 약이 됐는데 뭐냐면 아마도 제가 그전에는 이런 꿈을 꾸고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목적의식적으로 세상을 봐야겠다라고 했을 때만 해도
제가 이제 상당히 지식도 없었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실감을 조금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2004년 그때 우기였는데 네. 정글 이제 거기 학생 반군들하고 같이 트래킹을 그 국경에서부터 그 안에 그들이 이제 말하는 프런트 라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카렌주예요. 네. 미얀마의 네. 동부 지역이고 태국에서 보면 서쪽 저기 국경인데 거기로 갔는데 굉장히 우기였고 그 정글 이동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네. 네, 너무 힘들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기의 정글은 정말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물론 학생 신분이 아닌 그런 네. 대원도 있지만 이 반군들이 그냥 민주화라는 그 그러니까 타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들이 너무나 절박하게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구나. 이게 너무 제가 몸과 뭐랄까 영혼으로 느꼈다고 해도 네네. 과언이 아닐 만큼 그때 뼈저리게 느꼈고 그때 정신이 확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랄까요? 어떤 이제 좀 막연하게 생각했던 낭만적인 네, 어떤 상 이런 거 그런 거란 없다. 이거는 현실이고 이들이 싸우는 거는 정말 이들이 투쟁하는 어떤 목표라든가 이 현장은 매일매일의 정말 생존 현장이기도 했고 그 목표나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와닿았었죠. 네. 정말 몸으로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주 많이요. 네. 네. 하기야 저희가 아무리 아시아 사람들이 반군들이 뭐 밀림 같은 곳을 정글 같은 곳을 다닌다고 네. 해도 저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한번 필리핀에 놀러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 친척 동생이 이제 학교 다니고 있어서 잠깐 구경을 갔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집회를 하더라고요. 네, 10시부터 해서 한 11시쯤 되니까 이제 더워서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나라는 집회하기가 너무 좋은 장소가 너무 좋은 날씨구나 네. 생각을 하면서 그때도 약간 우리가 훨씬 되게 기후적으로나 이런 환경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받은 나라긴 하다 뭐 이런 네.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기자님도 진짜 가셨을 때 진짜 정글을 지나가면서 그런 느낌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첫 현장이 저한테는 아주 큰 교훈이었어요. 네. 그게 그럼 여태까지 기자님들이 계속 뭐랄까 기사를 쓰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하나의 힘이 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뭐랄까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겠다.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떤 여행의 방식으로 갔다면 조금 지루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지루하고 금방 이제 좀 접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스스로 부여한 미션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상당히 동기화가 많이 됐던 어떤 그런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끊임없이 제 호기심, 제 안의 호기심 그리고 막 궁금해서 못 견디겠는 그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맺었던 인연들, 아주 너무 소중한 인연들이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떤 일종의 사명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글쎄요, 사명감은 조금 거창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뭐랄까요? 제가 뭐를 이제 포기하고 희생하고 저 그런 표현을 일단 되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사명감보다는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한 것이지만 내가 이게 궁금하고 너무 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맺었던 인연들이나 이 이슈 자체에 대해서 내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책임감을 이제 계속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동력이 지금까지 오게 한 제 에너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김영준 선생님께서도 워낙에 동남아를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기자님처럼 이렇게 주변에 혹시 기자님들을 만나신 적도 있으시지 않아요? 근데 제가 또 같이 동남아를 공부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온몸으로 그러지 못한 거에서 좀 많이 반성도 되는데요. 괜히 너무 편하게 반성 모드로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만나본 보통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제 국제 문제를 다루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돼 있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해외 언론 AFP, AP, 로이터 통신의 그런 원 소스를 인용하다 보니까 특히 시각이라든가 소스 자체가 이제 서구 편향적인 것 같고 또 한국에서 이제 언론 기자들을 파견한다고 하더라도 한 국가에서 다른 지역 모두를 인접 국가를 다루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발로 뛰는 취재보다는
그 다른 타 언론 1차 소스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기존의 그 제가 다른 언론 환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거와는 굉장히 좀 차원이 다른 근본적인 문제에 직접 몸으로 겪은 걸 쓰시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진행되시면서 그 이슈들을 계속 지금 거의 15년간 하고 계신 거잖아요. 15년 향해 가는 거죠. 네, 지금 최근에도 한국일보하고 네. 또 쿠키뉴스 네, 이런 네, 데서도 네. 지금 계속 분쟁 기사를 쓰고 계신 걸로 있어요. 연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쿠키뉴스는 이제 접었는데 아, 한국일보는 그러셨네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한번 취재한 지역이 분쟁 문제가 계속 진행되니까 이제 계속 안 다닐 수 없이 계속 아시아를 지금 머무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한번 취재하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첫 현장은 미얀마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미얀마 반군 했죠, 네네네. 취재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끝이 아니라 또 몇 년 후에 그들이 이제 정부와 뭐 휴전 협상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이제 미얀마 정치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초기에 언급하셨던 대로 이제 아시아 대륙이 너무 넓고 네. 이슈도 많고 그렇죠. 이런데 네. 이렇게 제가 초기 몇 년을 한 바퀴 이렇게 뭐랄까요, 한 바퀴 쭉 둘렀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네. 이제 취재를 이렇게 네. 대략 커버하고 나니까 우선은 뭐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 그림도 보이고 약간 네. 이제 분쟁의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종류, 분류 이런 것도 네. 좀 머릿속에 그려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뭐랄까요, 다시 이제 팔로우업하는 과정을 밟지 않을 수가 없고 아무래도 한번 이제 경험한 그리고 이제 네. 지나온 어떤 그런 취재 이슈에 대해서 어디서 뭐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터지면 네. 다시 거기를 보게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을 갈 수도 있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계속 킵하고 예, 그 이슈를 킵하고 그걸 계속 이제 팔로우하는 게 저한테는 중요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 계속 네. 거기서 이제 반복적으로 예, 네. 계속 이렇게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눈에 밟히실 것 같아요. 어딜 떠나실 수가 없으실 것 같은. 그런 밟히는 아이들은 많죠. 네네. 최근에 그 지역 문제 중에서 기자님 계속 팔로우업하고 계신데 아시아 분쟁 지역 중에서 제일 지금 눈에 밟히고 제일 많이 집중하고 계신 곳이 혹시 있으신지. 예,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집중하는 이슈는 이제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 이슈를 계속 네. 이제 챙겨 보고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로힝야 이슈, 네. 예, 로힝야 많이들 이제 그 세 글자가 많이 이제 한국 독자들에게도 이제 알려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뭐고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생소한 분들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그 2013, 14년에 그 로힝야 이슈가 연계된 그 국가들, 지역들을 다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니까 뭐 미얀마, 태국, 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처음부터 A부터 뭐 Z까지는 아니어도 네. 예, 그렇게 보자 그래서 그렇게 한 바퀴 이렇게 고 이제 몇 달 동안 취재를 하고 나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그때 이제 취재 후기를 썼던 그 후기의 제목이 뭐였냐면 그들의 고통이 쓰나미처럼 다가왔다였어요. 그러니까 이 로힝야 이슈가 사실은 지금 갑자기 좀 불거진 것처럼 언론에 이제 비춰져서 그렇긴 네. 한데 사실은 40년 묵은 그렇죠. 예. 문제예요. 엄청 오래된 예. 문제예요. 그러니까 78년 그때 당시에 버마 군사 독재 정권이 이 로힝야들을 방글라데시로 1차로 축출. 그때부터 인종 청소라는 거는 이미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종 청소라는 게 이제 물리적으로 그들을 이제 쫓아내고 당연히 이게 강제적으로 쫓아내기 때문에 폭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인종 청소가 1978년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 90년대 초에 또 2차 청소, 2차 그 축출이 있었고 그 사이에 폭력과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이 로힝야를 타겟으로 한 그 로힝야만을 타겟으로 한 이런 굉장히 차별적인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됐는데 어쨌든 그 역사가 40년이에요. 근데 제가 그들을 처음 그 난민촌과 이렇게 봤을 때가 36년. 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역사를 경험한 36년째.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일제 식민 역사잖아요. 그러네요. 예, 진짜.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바깥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몰랐던 거지, 우리가 몰랐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었던 거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경험하고 나서 그때 굉장히 굉장히 좀 뭐랄까 인간에 대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이제 환멸 이런 게 좀 많이 느껴졌던 그런 이슈 중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어쨌든 역으로 애정이 많이 가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러 소수민족 이슈, 그 제가 종족 혹은 이제 종교가 변수로 된 분쟁 이런 취재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 로힝갸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갖지 못한 모든 게 박탈당한 그런 커뮤니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권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 근대국가 체제하에서 시민들이 누려야 될 어떠한 제도적 법적 이런 권리도 하나도 없어요. 기본권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미얀마 사회 내에서 이들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들을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대우하는 데서 출발하는 건데 그렇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동등하게 이들을 인간으로 보는 그런 미얀마에서 그런 그룹도 없어요. 사실 개별 개인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그들조차도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밖으로 말을 못 꺼내요. 그 최근에는 로힝갸 반군, 그 로힝갸 구원군이라는 어떤 그런 조직이 등장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로힝갸처럼 이렇게 40년 동안 이 정도로 박해를 받고 모든 권리를 상실하면 국제 분쟁의 정석에서 보면 이 정도면 반군이라는 존재가 이미 나오게 돼 있어요. 어느 지역을 봐도. 근데 그런 반군도 없었어요. 아주 최근까지는. 그리고 그러니까 시민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스리랑카의 소수 타밀족과 이제 비교를 좀 해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타밀족 이슈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 갖게 취재를 해왔던 이슈인데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지점이 타밀족은 그래도 뭐 싸우겠다는 반군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민권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박탈당한 정도는 아니에요. 거기도 굉장히 차별과 폭력이 심한데 로힝갸 문제는 거기에도 비할 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반군도 없고 대표하는 정치인도 없고 동정을 갖는 어떤 그 미얀마 내에 어떤 그 시민들도 없고 그룹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가 정말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어떤 기자라는 어떤 그 직업적 저기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외면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몰입을 하고 있는 이슈이고요. 최근에 이제 반군이 보세요. 등장해서 2016년 10월 9일 날 그 반군들이 이제 자기들의 존재를 감에 들으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차 공격이 작년 2017년 8월 25일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이 국가폭력과 이 민병대, 그 다른 이제 불교도 민병대의 그 응대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폭력을 가했잖아요. 근데 미얀마에요. 무장 반군이 20개도 넘어요. 그런 반군들 중에 경찰 초소 혹은 군 초소를 몇 군데 공격했다고 해서 그들이 속한 커뮤니티가 이렇게 헐라당 이렇게 엄청난 폭력에 노출되고 70만 명, 80만 명이 이웃 국가로 폭력적으로 축출되고 이런 커뮤니티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힝갸 이슈는 그 나라 내에서도 조금 다른 어떤 이제 성격을 갖는 그런 이제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로힝갸 문제는 저희가 앞서서 한번 다룬 바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때 상황이 여전히 이제 문제적 상황으로 남아 있고요. 지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보통 이제 그 분쟁 지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종족적, 종교적 그리고 역사적 박해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정치 문제가 되는 것이 이들이 그 독립의 요구 또는 자치권의 확대 뭐 이런 적극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든가 정치적 행동에 대한 중앙 권력의 탄압 이런 식으로 그 반응 이런 형태로 이어지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일련적 문제 뭐 이제 그런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제 미얀마 로힝자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국내에 사실은 중요한 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한국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에게 좀 알려지는 과정에서 보시기에 좀 문제점이랄까 할까 좀 아쉬운 점은 어떤 것이 있으시죠? 네, 개인적으로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언급하신 대로 이 로힝갸 이슈가 그 미얀마 사회에서도 다른 맥락을 갖는 게요. 그 다른 반군들 혹은 다른 종족이었던 그 주장들은 뭐 지금은 독립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이제 자치 아주 높은 수준의 자치.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떨어져서 우리끼리 좀 잘해보겠다 이런 주장이라면 로힝갸는 우리를 제발 좀 포함시켜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미얀마 사회에 우리 여기서 왔다. 우리가 원래 살던 땅이고 우리 조상대로 살던 땅이고 우리는 여기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미얀마 연방에 포함시켜. 그러니까 이 요구사항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네, 반대적인 완전 어떤 반대네요. 그런데도 계속 축출을 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국내에서 굉장히 왜곡된 정보와 잘못된 프레임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언론과 지식인들 일부 이 문제를 이제 그동안 제가 막 팟캐스트라든가 이렇게 한 것 좀 들어봤는데 상당히 왜곡되고 잘못된 그런 정보가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 그거에 기반해서 굉장히 그 댓글도 험하게 많이 달려요. 그래서 로힝갸가 그러니까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유엔이 표현한 건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박해받는 소수 커뮤니티인데 이 가장 박해받는 소수 커뮤니티에 가장 가혹하게 혐오 댓글을 다는 나라가 제가 보기엔 한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댓글이라는 것들을 좀 제가 읽을 수 있는 언어권 한 2개 뭐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거의 제노사이드에 직면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미얀마가 잘한다라든가 뭐 이게 이제 인과응보의 어떤 논리 과거 식민지 시절 그 논리를 많이 펴거든요. 영국이 데려온 앞잡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국의 식민지 경험의 그 정서를 자극하면서 그들의 식민지 혹은 그들의 그 역사와 몇백 년의 역사와 한국에서의 역사가 다른데 그걸 단순하게 이입시켜서 그걸 우리식으로 자꾸 우리 프레임에서 이거를 이해하면서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힝갸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 부역자였던 사람들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게요. 우선 그 로힝갸는 지금 그 라카잉주인데요. 미얀마 이제 북서부에 그 라카잉주 과거에는 아라칸주라고 불렀어요. 이름을. 그 지역에 계속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에 계속 살았던 사람들이고 거기에 뭐 그 이제 모스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뭐 길게는 8세기 그리고 아무리 뭐 조금 뒤로 잡아도 18세기 그러니까 1700 몇 년도에 그런 이제 인스크립트된 그런 모스크들도 있고 거기에 무슬림 커뮤니티가 그러니까 계속 누적된 정체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순혈주의적으로 접근해서 뭐 이제 그 피로서 어떤 종족 이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좀 깝깝해져요. 근데 그 지역에 꾸준히 살아왔던 무슬림 커뮤니티이고 그거를 이제 아랍 상인의 이제 기원으로 보느냐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어떤 학계 논란을 할 수 있죠. 근데 이들이 마치 그 영국이 이 현재 버마 땅을 이제 그 브리티시 인디아하에서 이제 통치를 시작하던 그리고 이제 그 시점이 1824년인데요. 그때 마치 영국이 딱 데리고 와서 그 나머지 사람들 대부분이 불교 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앞잡이를 했다. 이거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팩트상으로도 옳지 않고요. 그 식민지 시절에 많은 이주가 있었겠죠. 그리고 영국이 물론 인도계 일부 사람들 엘리트들을 어떤 그런 관료 자리에 앉히고 경찰직에도 앉히고 이런 것들은 있었겠죠. 근데 이 로힝갸 커뮤니티는 그 지역에 계속 살던 사람들이고 소위 그때 많은 이주를 통해서 그 인도계 그래서 지금 그들은 버미즈 인디안 혹은 뭐 그렇게 불려요. 그들도 이제 무슬림 커뮤니티인데 미얀마에서 로힝갸가 아닌 인도계 무슬림들이 있어요.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커뮤니티예요. 다른 로힝야가 아닌 그렇죠. 로힝야 아닌 다른 커뮤니티에서 근데 그렇다고 이들이 그러면 앞잡이였냐?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딱 단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식민 시절에 이게 브리티시 인디아하에서 다 통치가 됐기 때문에 많은 일반 노동력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이주가 있었고 미얀마가 당시 한 주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국경을 넘는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당시 정치 행정적 의미에서는 한 나라에서 그냥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고 일을 찾아 이동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1930년대는 이제 랑군, 지금은 양군이라 거기에는 이제 인도계 사람들이 많은 뭐 이제 노동력으로 이제 자리를 했었다고 해요. 뭐 상인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그런 이제 단순한 인종 문제가 별로 불거지지 않은 이런 나라에서의 어떤 식민 경험과 거기에서의 상황은 또 다르고요. 거기는 또 여러 종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소수 민족 지금 이제 그 중앙 정부에 대해서 대항해 싸우는 뭐 카친이라든가 카렌이라든가 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과거 이제 독립 전에도 영국에 이제 많이 기울어서 영국 편이었고 그 1940년대 특히 42년에 일본이 이제 어떤 또 다른 제국 아니었습니까? 일본이 그 버마를 침공하죠. 그래서 이제 영국을 포함한 그 동맹군과 싸울 때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 미얀마는 두 제국주의가
붙은 그렇죠. 네, 전장이었네요. 그렇죠. 그런 전장에서 여러 종족이 있다 보니까 어떤 종족은 요 제국에 붙었고, 예, 그렇게 네. 붙은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버만족 혹은 불교도 쪽은 이제 일본에 많이 붙었고, 나머지 카렌, 카친, 그다음에 이제 그 무슬림 커뮤니티 이들은 이제 영국 쪽에 많이 붙어. 그래서 이런 좀 복잡한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를 우리식으로 너무 단순화해서 이 프레임을 아주 단순화해서 그렇게 그 소위 조금 영향력 있는 언론인들이 그렇게 자꾸만 설명을 하려 들어요. 근데 저는 조금 그분들이 좀 사전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힝야 그분들은 지금의 오늘날에 그들이 사는 그 지역 계속 살아왔고 수백 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뭐 어디서 데려왔고 무슨 앞잡이였고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이렇게 혐오 댓글들이 달리는 거는 굉장히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한국 사회 내에도 이슬람 포비아 그 정서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게 또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댓글들을 보면 너무너무 가혹하게 지금 그 제노사이드는 반인도주의 범죄 중에 범죄예요. 그 종족이 거의 사라질 위기, 말살될 위기 이렇게까지 가 있는 종족에게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댓글을 달아야 되는지 저는 정말 묻고 싶고 이런 혐오 댓글의 이런 어떤 뭐랄까 이런 이제 트렌드가 저는 더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이후로 우리 이제 한국 사회도 보다 더 이제 다문화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어떤 정서가 더욱 확산돼서 이 한국 사회 내에서 이게 발현이 된다면 어느 순간 이게 폭력적으로 발현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경계하고 그런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계속 궁금했는데 이건 두 분 모두께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긴 한데요. 도대체 어떤 잘못된 정보나 편견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유별나게 이슬람 포비아를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뭐라고 보세요, 선생님? 너무 훅 들어갔나요, 제가? 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에 가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타문화에 대한 뭐 무시라든 경멸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을 전제하고 그 이제 보수적 그 기독교 계열의 그런 그 성장 과정에서 비롯된 좀 복합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또 그동안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우리가 만들어진 우리 나라의 경험, 지금 국가라는 개념도 사실 많은 곳에서 다르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형성 과정도 그렇고 국가를 이해하는 방식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예전부터 했던 게 뭐 이제 단일 민족, 그리고 우리 언제 하나였고 뭐 이제 그런 순혈적 그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뻥이라던데.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사실 이제 바깥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중앙 권력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국가의 경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국가란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범들이 동일하게 적용된 적이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사실은요. 뭐 2차 대전 이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게지 않나 싶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을 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진실에 가깝고 또 일반적인 그 보편적 가치에 좀 수렴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 들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편견 없이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편견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사실은 우리 국내적인 문제, 특히 이제 종교적 문제 또 반대로 그런 사회적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자님은 혹시 거기 추가로 덧붙이면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뭐 민원연에서 활동할 때부터 느꼈던 문제 의식이 언론이라는 이제 어떤 이제 사회 의제 설정 기능이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제주도에 예멘 출신 난민들 500명 정도 그 기사가 많이 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현실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기사를 보면 그래서
腎빛이 아프다는 식으로 네. 많이 나와요. 네. 근데 그런 용어부터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맞아요. 그들이 트러블 메이커라는 거를 처음부터 심어주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는 한국은 아직 난민이 그렇게 많은 와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국제 네. 어떤 네. 다른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00명이 오니까 막 저기 큰일 조금 난 것처럼. 그렇죠. 큰일 난 거죠. 그리고 이제 준비가 안 됐으니까 네. 막 당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지역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은 이해는 가요. 이걸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준비를 안 됐던 거를 이제 탓하기보다는 지금 얼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가장 우리가 정말 그 난민이라는 이슈는 정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예요. 맞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예멘이 전쟁 이 난민들은 이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이 맞아요. 사람들 지금 예멘 전쟁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 그 지역의 패권들이 많이 결합이 돼 있고 그리고 한국도 그렇게 그 책임에서 아주 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제도 네. 그 예멘에 그 후티 반군이 네. 이 반군이 통치하는 영토에 있는 호데이다라는 그 항구 도시 여기가 예멘의 그 반군 통치 영토의 90%의 물자가 도착하고 이렇게 이동하고 이런 항구예요. 근데 이 항구를 그 사우디와 UAE 중심으로 그 걸프 네네. 동맹국들이 이 항구를 쳐서 이 후티 반군을 이제 몰아내겠다. 이 계획을 사실 지금 한 최근 2년 동안 계속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네. 호데이라를 친다 만다 얘기를 계속했었어요. 근데 지금 진짜 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인도주의적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그래서 이제 기아가 현실화된다 이런 이제 우려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사우디와 UAE 특히 이 두 나라가 이 동맹에서 주요 주축국인데 네. 사우디 같은 경우는 한국이 우리가 거기에 무기를 수출했던 의혹이 있어요. 그 네. 정밀 유도탄 같은 거. 근데 그런 무기들이 이런 이제 예멘의 사용되는. 공습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네.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아까 그 필리핀 얘기도 하셨지만 네. 좀 더 인도 그 인권 외교가 아니라 그런 이제 무기 판매라든가 어떤 군사적인 이런 관점에서 자꾸 이 남방 외교도 가는 게 방향이 옳지 않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듯이 마찬가지로 중동에서도 그렇고 이런 이제 분쟁과 연계된 국가들, 분쟁에 참여하는 또 특히 가해자로 참여하는 국가들과 우리 한국이 이제 외교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를 맺을 때는 그런 부분도 다 고려를 좀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멘 난민으로 돌아가면 그런 상황에서 난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주도까지 오게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골칫덩어리라든가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한 용어들을 막 쏟아내는 그런 언론 보도를 보게 되는데 저는 언론인 분들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게 이 난민 이슈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용어부터 조심해야 네.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취재윤리 네. 준칙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한국 사회가 아마 그런 준칙이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제 이슈 보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네. 특히 이런 인도주의적 맞아요.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할 때가 됐고요. 그래서 저는 언론의 책임을 다시 좀 이제 좀 더 뭐랄까 좀 네. 강조하고 싶은. 네. 예. 그러게요. 최근에 그 폭행 사건이나 아니면 성폭행 문제 같은 걸 보도할 때 지침 같은 게 사실 여성단체들이 최근에 뭐 만들어서 보낸 적도 있었거든요. 약간 그런 식의 보도 지침 같은 것들이 좀 만들어질 때가 이제 되지 않았나 싶고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저희는 책임에서 뭐 우리 책임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네. 정말 이제 현장을 많이 누비셨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뭐 여러 가지 의미로 기억에 남는 곳이 있다면 어느 곳이 있을까요? 예, 일단 뭐 그 첫 현장 그 국경, 버마 태국 정글 거기는 이제 절대 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네팔을 2006년 4월에 갔어요. 근데 그때 마침 딱 적절한 시기에 간 거예요. 제가 알고 간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 그 네팔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는 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네. 까지는 몰랐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네팔 왕정에서 그 왕정 반왕정 시위, 그래서 이제 공화정으로 넘어가는 어떤 네. 말하자면 이게 체제 변화이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죠? 그 시기에 제가 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right 타임에 제가 거기에 약간 도착해서 기사가 기자를 땡긴 거 아닐까요? 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그 굉장히
흥분되고 기자로서 굉장히 뭐랄까 이제 역사 현장에 있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신났다는 표현은 조금 과한데 어쨌든 기자로서는 굉장히 그 흥분감을 그때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체제가 변하는 어쨌든 길게 보면 진보잖아요. 네. 왕정에서 그렇죠. 공화정으로 가는 그리고 그것도 진짜 절대 왕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제가 목격했다는 게 너무 기억에 남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네팔이 이제 체제가 바뀌었지만 쭉 다 모든 게 이제 부드럽게 가는 것만은 물론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이 네팔인들이 스스로 그 절대 왕정에 대해서 노라고 하고 그때 이제 정치 뭐 어떤 정파 이런 거 다 초월해서 하나로 이제 연대해서 그런 시위들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그 취재가 굉장히 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덧붙이면 스리랑카는 제가 앞서도 이제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그 전생의 모국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는 나라예요. 정말 그렇게 느끼거든요. 진짜요? 그러니까, 가면은 너무 그러니까 편하고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주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너무 아름답고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엄청난 그 이제 대학살이 있었죠. 2009년에 5월 18일이 그러니까 스리랑카에도 5.18이 있어요. 마침 5.18 그때 이제 종전 선언한 날인데 그 종전 선언이 결국 그 반군 대장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저쪽은 완전히 패했다라고 이제 정부군이 이제 승리를 선언한 거였죠. 그래서 2009년 그 상반기 특히 1월부터 이제 5월 그 종전 선언까지 그때가 굉장히 아주 그 폭력이 그 정부군의 타밀 진영을 향한 그 폭격이나 뭐 이런 게 정말 하루에도 그러니까 굉장히 중화학 무기를 계속 쏴댔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보신 분들 계실 수 있겠는데 스리랑카의 킬링필드라는 다큐가 1, 2 나와 있는 게 있는데 혹시 보시게 되면 그 폭력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감히 짐작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현장 이제 취재하려고 갔는데 그 전쟁은 이제 목격자 없는 전쟁으로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취재, 뭐 모든 외부의 어떤, 그러니까 구호도 막았었고, 그러니까 해안가에 몰린 그 수십만의 타밀족, 그다음에 이제 타밀 반군들 거기서 굉장히 고립된 상태에서 계속 공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막판에 반군들이 끝까지 싸웠다고는 할 수 있지만 정말 끝까지 저항은 한 거지만 사실상 거의 무기력 상태에서 이제 아주 처절하게 패배했던 그런 전쟁인데 그때 이제 취재를 갔는데 결국은 그 현장을 액세스를 제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이제 두고두고 좀 그러니까 자괴감 같이 이렇게 좀 남았던 그런.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전부터 굉장히 애정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 이제 스리랑카에 대한 취재 또 잊을 수 없는 그런 취재로 남아 있고 또 5.18 되면은 또 생각나시는. 그렇습니다. 네. 당시 또 이제 국제사회도 어느 정도 이제 사실상 이제 묵인한 그런 맞습니다. 상태가 아니었나라는 네네. 특히 그것도 이제 미국이 논란이 많이 됐어요. 미국은 정말 여기저기 참 예. 그러네요. 그런 선생님 그 부분 그러니까 제가 원래 물어보고 싶었던 건 그렇게 아무리 좋게 다니시더라도 분명 어려운 점은 많으실 텐데 뭐가 제일 어려웠었을까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어려운 점이요. 네, 지금도 아마 당면하시는 문제도 있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정서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그러니까 어렵다는 표현보다 조금 도전적인 나름 이 일이 이제 숙명적으로 뭐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원하는 취재를 잘 못했다고 스스로 느꼈을 때 그럴 때 이제 좀 심리적으로 이렇게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이게 이제 하나의 직업이긴 합니다만 이게 무슨 이제 수익이 구조가 창출되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직업군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이제 제가 이 일을 이제 지속 가능하게 계속 하는 데 있어서는 끊임없이 도전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이거는 뭐 저만의 이슈는 아닐 겁니다. 많은 이제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어려움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려운 점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런 점으로 실제로 그럼 뭐 펀딩 같은 건 어떻게 지금
저는 예. 펀딩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아, 예. 없어요. 펀딩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고 네네. 그 뭐 어사이먼트라고 하는데 취재 네. 의뢰를 받아서 취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제가 기획을 한 거를 언론사와 이제 컨택을 네. 해서 지면 확보를 일단 해놓고 중요하면 빨리 가야 되니까 네. 그렇게 가서 취재하는 경우 이런 음. 경우 있고 또 이제 그냥 아주 심각한 폭력 상황이 아닌 어떤 정치적인 상황의 취재 같은 경우는 취재를 해서 이제 기고를 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중요한 네. 건데요. 그러니까 좋은 취재를 하려면 네. 자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네. 자금이 들었다고 해서 다 좋은 취재는 네. 아니에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 역은 아니지만 네.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규모가 좀 있는 움직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금이 좀 그렇죠. 들 수밖에 없죠. 그럼요. 네네. 걸어 다니실 건 아닌데 그럼요. 비행기부터 네. 시작해서 네. 아 그러네요. 지금은 절판되어 찾기 어려운 유경 기자님의 망한 책. 인터넷 망하셨어요. 전 간신히 찾았습니다. 네, 아마 없을 군포도서관에서 도서관에 가면 찾았는데요. 혹시 네, 2007년에 쓰신 아시아의 낯선 희망들을 집필하실 당시랑 지금 근 10년 정도 됐잖아요. 얼마나 달라졌어요, 기자님? 달라졌고 더 나빠졌고.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이 2007년에 나왔어요. 더 좋아지지 않고 나빠졌나요? 전혀 좋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나왔던 그 현장들은 좋아진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제가 태국 방콕에 베이스 오래 두고 있는데요. 태국 같은 경우도 그 민주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사실 한국도 민주화죠. 여전히 민주화 과도기 그 상황이 있다고 보시죠. 근데 태국 같은 경우는 그 영민주화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2014년에 있었고 이미 이제 2006년에도 쿠데타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태국의 이 민주주의라는 거는 계속 역행. 근데 지금 너무나 많이 역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조차도 못하는. 그래서 다시 지금 연기가 됐죠. 다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 2월에 하겠다고 하는데 가봐야 하는 그렇죠. 거고요. 지금 선거 방송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요. 태국. 그래서 그런 영민주화 현상만 봐도 제가 이제 그 10년 전 그즈음과 많이 이제 비교해봤을 때 더 나빠졌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그 증오 정치, 그러니까 그 파시즘, 그러니까 종교와 민족주의가 결합한 그런 파시즘에 기반한 증오 정치가 더 강화된 것 같아요. 미얀마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미얀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군부 독재 시절에는 그 문제가 민주 대 반민주, 그다음에 이제 소수민족은 계속 싸우고 있으나 어떤 큰 대의, 민주주의라는 대의에 조금은 좀 헤쳐 모여 됐던 경향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소위 형식적으로 선거도 있었고 민주화의 어떤 절차로서 한 발짝 나간 듯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더 나빠졌어요. 인권의 문제라든가 그 로힝갸 사태가 더 나빠진 거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미얀마에서 그러니까 미얀마 이슈에서 더 나빠졌다고 보는 또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그 미얀마의 시민사회,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 유권자들, 시민사회가 이 민주주의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믿음 이런 게 많이 상실된 것 같고 그리고 이 로힝갸 대학살에 대해서도 시민사회가 군과 가해자 그리고 결국 아웅산 수치가 군을 쉴드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 아래로 묶이는 현상. 그러면서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몇 년 전에는 우리가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 세력이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요? 그들이 다 이제 아웅산 수치가 군을 실드치고 이제 소위 과거 민주 세력이라는 사람들은 또 아웅산 수치를 실드치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더 나빠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나빠졌고 그리고 뭐 이제 중동의 분쟁이나 이런 것도 예멘이라든가 시리아 2007년에는 전쟁 국가가 아니었죠. 그리고 시리아는 제가 사실 2007년에 시리아에서 사전 취재를 하고 그리고 책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 장비 문제로 해서 한국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나라예요. 그때는 시리아가 중동에서 그나마 좀 안정적인 그래서 제가 조금 중동을 깊게 취재할 생각을 한 아이디어를 갖고서
돌아갈 생각까지 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정으로 가지는 못했는데요. 근데 지금 시리아는 이루 뭐 어떻게 네. 형언할 길이 힘든, 없을 정도로 네, 지금 맞아요. 문제가 심각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몇 가지 샘플만 봐도 10년 전과 비교해서 제가 보기엔 더 나빠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듯이 아시아 전반에서 민주주의 후퇴라는 것이 정말 그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 점에서 굉장히 민주주의라는 게 어느 순간에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맞아요. 끊임없는 이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과정일 거라는 생각도 네, 들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 변화, 뭐 지금 선거들이 좀 예정돼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뭐 6.13 지방선거도 있긴 했는데, 네. 뭐 최근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또 선거로 인해서 정권이 이제 교체되는 그런 물론 여러 가지 지난달에 저희가 예, 특집으로 다루긴 했었고요. 그 뭐 최근에 이제 어쨌든 선거는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선거는 맞이하게 될 거고, 그런 과정에서 좀 최근에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민주주의와 선거 이 관련돼서는. 그 선거로 이제 이렇게 그 렌즈로 보자면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태국은 지금 선거조차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했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 지금 헌법 자체가 군정이 기하는 그렇죠. 헌법이고 네. 그거에 따라 선거를 해도 상원, 상원이 다 이제 군부가 임명하고 이래서 이미 태국은 그 민주주의 체제 자체 근간이 흔들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라는 거를 렌즈로 봤을 때 그 나라는 그러하고 또 아시겠지만 다음 달에 이제 그 캄보디아 선거가 네. 예정돼 있죠. 근데 캄보디아는 선거가 의미가 없는 나라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투표에 이겨도 그 개표에서 지게 되고 아니면 또 이제 야당을 해산시키다가 해서 그렇죠. 근본적인 경쟁 구도를 해체했기 때문에 해체했죠. 언론 탄압도 심해졌고 언론도 이제 폐간도 하나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비판적 언론들 해고시키고 이런 과정들. 그리고 이제 언급하셨던 말레이시아 정도가 지금 조금 좀 뭐랄까요? 약간 조심스럽게 좀 희망을 갖고 볼만한 거는 같은데 여전히 또 단언하기는 이르겠죠, 그렇죠. 선생님.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문제들 중에서 이제 민주화 역행도 중요하고 하지만 또 거기서 나타나는 이제 극단주의적 요인들 그것들이 특히 이제 종교와 연관돼 있어서 사실 이제 군부와 권위주의 체제가 민주주의 가장 큰 적이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마침 그런 것들의 그림자가 걷어지는 순간에 나타나는 위험성은 종교적 것들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세속화되어 있던 것이 이제 근본주의적 경향을 띠게 되면서 나타나는 건데 그게 불교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또 이슬람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사실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보면은 상대적으로 제도적으로 민주화되어 있지만 그 정치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말레이시아 상황은 저는 뭐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일단 그런 것들이 일종의 하나의 흐름 이런 것이 당연할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 지역적 흐름에서 일단의 그 멈춤, 잠깐의 멈춤 역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돼서 일단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그 자체로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선생님. 하나라도 약간 그러네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이슈가 많은 아시아에 살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워낙에 아시아 이슈에 너무 관심이 없고요. 있더라도 저희가 한중일로 엮여 있는 저희들만 관심이 많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한테 국제 문제에 관해서 주요 한 이슈를 정해서 외신을 보도해서 자기가 가져와봐라. 간추리고 자기 글을 써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걸 하는 이유가 이제 국내 언론을 이용하지 말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으로 소스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현지적 관점 특히 영어로 돼 있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좀 해봐라 했는데 학생들이 가져오는 거 절반이 물론 이제 한반도 문제가 중요하긴 했지만 동북아, 미국, 뭐 무역 전쟁 다 이 정도로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정말 근본적으로 문제를 주목해야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 관심을 영역을 넓히는 것 자체가 아직 많이 좀 제한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방송을 선생님 학생들한테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가서 이 기자님의 이 스토리를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좀 관심을 우리가 왜 가져야 되는지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시아 이슈에 뭐
물론 뭐 아시아 사람이니까 아시아 이슈에 가져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요. 기자님 보시기에서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아시아에 더 눈을 좀 돌렸으면 좋겠다 싶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그러니까 뭐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잠시 언급해드렸던 이제 사우디 예멘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런 분쟁에 직접적이 아니라면 간접적으로라도 연계가 된 경우가 은근히 있어요. 뭐 네. 무기 수출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거를 모니터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그게 또 소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국격이란 말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라도 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아시아가 우리와 유사해서 뭐 거기 사람들도 이제 뭐 우리와 뭐 문화도 비슷하고 뭐 해서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유사성을 찾아서 그거를 이유로 해서 관심 가져야 된다. 저는 그런 접근에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라도 관심을 갖는 거다면 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낫긴 하지만 그런 접근보다는 좀 뭐랄까 조금 더 큰 어떤 대승적 그런 관점에서 이제 더불어 살아야 되는 그리고 연대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인데 그런 면에서는 한국 사회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고.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인종주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보는데요. 뭐 사대주의라는 표현도 많이 했었고 그동안 근데 이제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소위 구미권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 지리적으로 멀던 뭐 문화적으로 멀던 그쪽을 향한 그런 좀 화이트 해바라기성 그런 자세들은 참 만연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 자체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반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인종주의 그런 것들이 리플렉트된 어떤 그런 현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성숙도, 한국 사회의 성숙도 이런 거를 깨기 위해서라도 아시아 지역의 이 다양한 그리고 막 정말 지지고 볶고 온갖 상황들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배우고 연대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연대하고 이런 것들이 보다도 우리를 성숙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거를 좀 더 포인트를 두고 싶어요. 네. 네. 말씀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배우는 것도 많고 공감할 일이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혹시 또 마지막으로 더 하실 얘기 있으신지요? 제가 지금 이제 한국 사회 조금 비판적인 얘기도 지금 많이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 덧붙여 드렸는데 사실은 조금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촛불 시위 과정을 통해서 아주 평화적인 그 추운 겨울날 이렇게 시위를 해서 이제 정권을 어쨌든 부패한 정권을 몰아낸 그런 저력이 있는 사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한국인 여권을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조금 이제 한국과 연계해서 조금 자부심을 느끼는 거는 그런 부분이에요. 뭐 삼성이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어디에 우리가 뭐 원조를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시민사회 저력, 그 시민들의 그런 저항 정신, 저는 그게 자부심을 갖게 하는 요인인데,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주로 이렇게 다녔던 동남아라든가 이런 아시아권을 보면 그 시민사회의 힘. 저항의 어떤 그 뭐랄까요 동기와 이런 게 지금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그게 너무 제가 어떤 사회가 희망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기준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거든요. 네. 그 시민사회, 그 반대 권력을 모니터하고 권력에 뭐 대들 건 대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사회의 힘이 저는 그러니까 그들의 힘이 그 사회의 힘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게 희망이고 혹은 희망이 없고 있고 어떤 기준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아시아권 특히 동남아에서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시민사회라는 게 너무 소영웅주의에 많이 빠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몇몇 스타들. 네. 그래서 스타들 영웅들이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는 없는데. 그런 이제 뭐 영웅, 스타, 셀레브리티 이런 운동가 그런 사람들은 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무엇?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태국에 그런 스타들이 있어요. 뭐 일단 미얀마의 스타, 미얀마는 보세요. 세계 각국에서 혹은 여러 기관에서 주는 인권상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예요. 온갖 인권상을 다 수집한 나라예요. 근데 오늘날 미얀마를 보세요. 그래서 그 인권상이 미얀마를 바꿨습니까? 전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인과 그런 일부에 집중된 이런 식의 조명하는 이런 운동 방식에 저는 희망을 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보다 대중들이 결집해서 그 사회를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 저는 그런 면에서는 한국 사회에 희망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 아시아권에서의 그런 어떤 운동 방식 소위 그다음에 NGO 활동이 굉장히 뭐랄까요 로비화되는 과정. 네. 그러니까 NGO 단체가 운동 단체가 아니라 그냥 로비스트가 되는 이런 것들이 저 트렌드를 바꾸지 않는 한 저 사회의 변화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태국 군정, 뭐 혹은 미얀마 어떤 지배 세력이 눈 깜짝 안 할 것 같거든요. 어쨌건 그 군정에서 시민사회를 압박을 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시민사회 자체가 운동하는 방식 또한 문제라는 말씀을 그렇죠. 지적해 주신 거. 대중이 추동해서 이거를 대중운동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소수의 어떤 그런 어떤 정말 셀레브리 이벤트 방식. 그러면 그 사람들 잠시 이제 경찰이 체포됐다 그냥 풀어줘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수고했다, 멋지다, 끝.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는 그 사회에 절대 변화 없고 제가 보기에는 군정도 그냥 잡았다 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국제사회 비판을 좀 그러니까 좀 무마시키면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의 무서운 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거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촛불 수출하러 가야 되나요? 저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사실은 제일 궁금한 점이 생긴 게 그거예요. 질문지에는 제가 안 적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군부 탄압이나 뭐 완전 민주주의가 막 이렇게 파산났을 때 싸움은 싸움인데 그게 거쳐지고 나면 남은 거라고는 종교나 인종 문제라는 되게 원초적인 뭐랄까 그런 문제로 싸움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연결이 돼서. 근데 기자님 그걸 계속 지켜보시면서 너무 인간에 대한 절망 같은 것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취재하는데 사실은 돈도 되게 많이 필요한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것도 잘 못 받쳐준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그 현장으로 곧 또 달려가실 텐데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어떤 것이 기자님의 마음을 그렇게 뜨겁게 만들어주는지 전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그런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게요. 그런 것들이 뭐 발목을 잡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뭐랄까 다른 인생 그런 거를 고민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해보고, 근데 결국은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게 너무 재밌고, 재밌어요. 재밌고 궁금해 죽겠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그 초기에 언급했던 자기 동기화가 굉장히 계속 반복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가는 데까지 가보자라는 심정인 것 같아요. 뭐 내가 망하든 누가 망하든 일단은 가볼만 하다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면에서는 사실 그렇게 강한 어떤 토대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두고 봐야죠. 네. 안에 강한 심지가 있으신 기자님이신 것 같아요. 혹시 기자님 지금 이제 잠시 서울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또 현장을 가실 텐데요. 다음 행보 기획이 있으신가요? 다음 행보요. 네. 지금 구체화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에 시리아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전 취재를 조금 하고 한국으로 들어왔다 다시 가려다가 미얀마로 행선지를 바꿨던 이유가 그때 샤프란 혁명이라 그래서 승려들이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취재했던 그 나라잖아요. 내 어떤 취재지로서는 첫사랑이잖아요. 거기서 예상치 못한 혁명 소위.
그래서 글로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아시아 이쪽에 이제 계속 있게 된 건데, 지금 제가 이제 나름 생각하는 일단 약간의 과도기로서 지금 생각하는 다음 행선지는 사실 저 베이스도 그렇고 제가 집중 취재지를 지금 중동으로 옮길까 이런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가능성 이거를 이제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좀 체크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요. 네. 정말 좋은 취재를 또 중동 쪽에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정말 좋은 얘기 해주시고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신 이유경 기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기자님이 그래도 이렇게 한국 오신 김에 제가 초청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렸던 아시아 민중가요 소개해 주세요. 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는요. 사실 이게 그 치앙마이라고요. 태국의 북부에 여행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도시죠. 거기 출신의 아티스트들이 만든 노래인데 익명으로 이제 나온 노래인데 그 태국의 맥락에서 보면 그 굉장히 그 뭘까요? 반체제적인 곡입니다. 사실 사법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곡인데 그 레드 셔츠라고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2006년부터 해서 쭉 이제 올해 몇 년 동안 그 태국 사회 정치 분쟁의 한 그 축이었던 레드셔츠 그 레드셔츠 운동 내에 뭐 반체제, 뭐 반왕정, 뭐 친민주주의 세력 이렇게 느슨한 연대 운동체였거든요. 그 안에서 사실 반왕정 성향의 그 그룹들이 굉장히 좋아하던 노래예요. 네. 그래서 제목은 기요틴입니다. 그 기요틴이 어떤 도구인지는 제가 설명을 굳이 안 드리겠고 아마 프랑스 혁명이 연관 검색어로 나올 텐데요. 제가 이걸 더 설명하면 상당히 그렇군요. 그 태국의 왕실모독법이 굉장히 굉장히 처벌이 강한데 어쨌든 그거와 그런 연계된 노래이고요. 이 노래가 그 레드셔츠가 많이 그 인구가 이제 동북부 지역 그다음에 북부 지역 요 이제 시골 농촌 요쪽에 빈민 농민들이 많이 결합을 했어요. 그쪽 지역의 그 공동체 라디오, 태국이 공동체 라디오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거든요. 지금 많이 이제 탄압을 받고 있는데 그런 라디오를 통해서 많이 플레이가 됐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기요틴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요틴 뭔지 저 바로 가서 검색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함께 자리해주신 이유경 기자님 그리고 김영종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유경 기자님이 소개해주신 기요틴 들으면서 이번 달 아시아팟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중요한 아시아 이슈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สูงส่งร่ำรวยล้นฟ้าอิทธิฤทธิ์บุญญาบารมีเหนือกฎเกณฑ์สั่งเป็นสั่งตายดังใจปรารถนาแต่เลวชั่วช้าอย่าได้วิพากษ์วิจารณ์เมื่อไรคำติชินได้ยินแต่คำเยินยอพวกประจบสอพอล้างลิ้นคอยเลียเปลี่ยนดำเป็นขาวเปลี่ยนขาวเป็นดำอำนาจอยุติธรรมครอบงำครองเมือง 그거 알아? 옛날엔 대학 입학금이라는 게 있었대. 대학 입학금? 그게 뭔데? 등록금이랑 다른 거야? 다른 거래. 등록금 말고도 입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 크게는 100만 원이나 더 냈었대. 그런데 왜 100만 원인지 산정 근거도 없고 사용처도 불분명했대. 그런 걸 왜 내? 어떻게 없어졌는데? 바로 청년참여연대가 있었기 때문이지. 즐거운 변화를 위한 청년참여연대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청년참여연대 네!